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정부 출범 이후 최우선 순위에 있는 국정과제 바로 일자리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 토대기도 하죠. 공공부문과 또 다양한 일자리를 위해 추경도 편성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상황은 전부 서비스업 분야로 일자리가 옮겨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을 비롯해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업, 거기에 바로 일자리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 괜찮게 가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인터뷰에서 알아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가 2,400을 장중 돌파했습니다. 박스피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이 박스 안에 답답하게 갇혀있던 코스피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시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성급하게 수익률만 쫓아가다 보면 오히려 중요한 정보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꼼꼼하게 정보를 잘 활용하면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수익률 제고 팁, 두 번째 인터뷰에서 알려드립니다.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장바구니 흐름과 다양한 정보, 오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전해드립니다. 2017년 7월 3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서비스라는 말은 영어에서 온 말인데요. 그 어감 때문일까요? 일자리의 무게중심이 서비스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적 추세입니다. 특히 4차 산업 얘기하면 바로 서비스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 문제에서 제조업보다 고용 효과도 2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나고는 있는데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하고요. 또 근무 환경도 열악하고 생산성도 낮습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 돈이 많이 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국정과제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일자리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일자리 국정과제의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하면 좋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서비스업이 대세다. 이제 1차, 2차, 3차 산업 교과서에서 배울 때도 서비스업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애청자들을 위해서 좀 서비스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 먼저 부탁드리고요. 지금 서비스업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진 경제 모두에서 발생하는 공통 현상이 뭐냐 하면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급격히 줄고 있고 대신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OECD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의 보통 그 서비스 고용 비중은 되게 70%에서 80%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네. 미국이 2013년 기준으로 81%, 영국이 83%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아직 그 70%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제조업에서 이루어진 일자리가 서비스업 쪽에서 만들어지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이 경제 상황 이야기할 때 반도체 수출이 잘 됐다, 또 조선업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직도 좀 제조업이 끌고 가고 있는 경제 상황이다, 한국은,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GDP 성장에 기여하는 바라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네. 잘 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면 대기업을 보면 제조업이 맞고요. 예. 그런데 이제 고용으로 보면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이미 2016년에 네. 16% 이하로 내려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제조업하고 1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 이런 거 이거 다 합쳐봐야 네. 10% 고용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거의 70%에서 80%가 서비스에서 지금 밥을 벌어먹고 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일자리 문제로 봤을 때 확연하게 드러나는군요. 예, 한미 FTA 관련된 뉴스도 주말간에 나왔었는데요. 미국은 서비스업에서 이득을 봤다, 이런 얘기도 나올 만큼 세계적 추세이기도 한데, 어떤 배경 때문에 이런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두 가지 면에서 제조업은 자동화가 훨씬 용이한 분야입니다. 네. 로봇을 도입하고 이렇게 되고, 서비스업은 고객이 요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업은 노동집약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조업은 해외로 생산 기지를 쉽게 옮길 수 있는데, 대개 서비스업은
국내 내수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일자리 면에서는 이제 서비스업은 늘고 제조업이 주는 현상을 가져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전 세계 선진 경제에서 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보면 이제 한 10여 년 사이에 현대자동차만 해도 국내 생산 비중보다 해외 생산 비중이 훨씬 높고요. 네. 삼성전자만 해도 휴대폰의 대부분은 베트남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조업이 해외 이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자리는 내수인 서비스업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이 제조업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2배 이상 높다 서비스업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화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 기지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예, 그렇긴 합니다만 그 해석은 좀 조심해서 들어야 네. 되는데요. 네네. 우선 노동 집약사업이니까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만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건 쉽지 않거든요. 네. 두 번째는 두 배 많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매출액이 10억 원이 됐을 때 또는 수출이 10억 원이 됐을 때 고용 폭발을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제조업에 성공하면 글로벌 마켓에 성공하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수출액이 확 많이 올라가죠. 네. 그리고 서비스업은 그렇게 해외 매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네네. 매출 성장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위 금액당의 일자리는 서비스업이 많이 생길지 몰라도 네. 성공하는 제조업이 생기면 워낙 매출액이나 수출액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절대에서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또 하나는 이렇게 부분해서 얘기하는 게 조금 위험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잘 되는 제조업이 있어야 서비스업들이 발전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 베트남에 삼성전자가 가서 크게 비즈니스를 하니까 네. 거기에 신한은행이 가서 성공적으로 은행을 영업을 네네. 하는데 우리나라 다른 마켓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두 산업이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는 건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가 아니라 이 연관되어 있지만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점이 예. 좀 독특한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업 이 일자리는 많지만 여러 가지 양질의 면에서 좀 질적인 면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서비스업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좀 아직 비중도 적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생산성도 낮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아주 월등히 낮습니다. 네. 이 세계적으로 왜 임금 격차가 많이 벌어지냐 그랬을 때 네네.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아까 제조업에 일자리가 없고 서비스업이 되면요. 네네. 서비스업이 아주 높은 교육을 받아야 가능한 서비스업이 있거든요. 의료나 네. 금융공학 법률, 이런 법률 이런 거는 네네. 아주 고학력자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돈을 많이 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식당에서 일하고 이런 소위 임금이 낮은 서비스업 있지 않습니까? 네네.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업은 되게 임금이 낮거든요. 이게 이제 각 나라에서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임금을 많이 주는 서비스 분야가 정부의 규제 때문에 산업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에너지, 금융, 의료 이런 건데요. 네네. 우리나라는 에너지는 다 공기업이고요. 대부분은. 네. 그리고 의료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고용 여력이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금융도 워낙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해서 금융산업이 부가가치를 못 내고 발달 못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 자영업 중심의 이 아주 영세 서비스업만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질 나쁜 고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예. 생산성 높은 서비스업은 아직 정부가 열어주지 못하는 제도상 또 규제상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국정기획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도 이 안을 놓고 사실 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말씀하신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흔히 의료 민영화법 이렇게 비판하는 쪽에서는 얘기를 하셨고 또 찬성하는 쪽에서는 말씀하신 양질의 서비스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해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료 민영화라는 말은 우선 정확하지 않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하고 일본이 의료는 이미 민간 사업자가 대부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립의료원이나 보건의 역할이 거의 미미하죠. 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가 공공 부분 일자리가 적은 거로 나타납니다. 의료하고 교육이 워낙 민간 부분이 담당하는 부분이 커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은 앞으로도 계속 지금도 고용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은 편인데요. 한 5%가 이게 미국이 벌써 10% 이하로 떨어진 지가 오래됐고요. 네. 일본도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뭐 피할 수 없는 현상이고 그렇다면 양질의 일자리는 고급의 서비스 산업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규제 개혁 의지가 없이는 우리 그 일자리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세 서비스 사업자한테 인건비를 올리는 정규직화와 그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충격만 주면서 네. 이들이 그 좋은 일자리를 옮겨갈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일자리를 만드는 쪽에서는 지금 아직 아이디어가 없고 뚜렷이 지금 정책도 방향도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지금 집권층이 그런 서비스 산업 발전법 이런 거를 극구 반대했던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시장한테는 불행한 시그널이 가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예, 일종의 독소 조항을 좀 제거한 뒤에 이 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고가의 의료 산업화로 변질될 우려를 좀 제거하면은 통과할 수 있다. 이게 일자리위원회고요. 지금 국정기획위는 통과할 수 없다. 이런 입장. 교수님 설명과 좀 맞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정부가 지금 일자리가 제1의 국정과제입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먼저 마중물 효과를 내겠다. 이게 지금 알려진 바인데요. 서비스 산업과 연관지어 보면 이런 부분들 좀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교수님? 이 공공부문 일자리는 당장에 취업을 하는 분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여지는 게요. 네네. 우리나라가 공공부문의 그 고용이 적다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진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공공부문 업무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민간이 담당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통계적인 차이인데 그걸 무시하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가 너무 많아지면 민간 부분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민간 부분에서 공공부문 취업하려고 자꾸 이렇게 취업 준비생만 늘어나서 네. 실제적으로는 경제 참여가 축소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공 부분의 또 일자리는 대부분은 이제 세금으로 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좋은 정책은 아닌 거고 그 성공 사례도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민간 부분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게끔 노력하는 게 최우선인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규제 개혁이고요. 네. 정부의 손아귀에서 서비스 산업을 놔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에서 임금을 많이 주고 생산성이 높은 산업은 다 지금 정부의 손아귀에 있거든요. 금융, 의료, 이런 에너지가요. 또 하나는 이 규제의 불확실성을 좀 제거해야 됩니다. 지금 경제에 충격을 주는 많은 안들이 정부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간 부분이 지금 투자를 못하고 지켜보자는 쪽으로 많이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규제보다 더 나쁜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경제에는. 네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너무 과욕을 부리거나 지나친 그 기대를 부어주는 행동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뭐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대변은 아닙니다만 이 공공부문이 나서는 이유에 대해서 또 민간 부분이 꼼짝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통계상으로 봤을 때 일자리 창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마중물이 되겠다 이런 취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마중물이 또 민간의 의욕을 눌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지적도 옳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의료, 금융, 에너지와 같은 정말 이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 분야를 좀 발전시켜야 되고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 이제 교수님의 핵심 말씀이신데요. 또 한편으로는 AI라든지 ICT라든지 이런 지금 4차 산업의 환경도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까요? 예, 근데 그 AI가 AI 자체 시장은 없습니다. 인공지능 자체 시장은 없고 AI가 다 의료 부분에 적용한다. 그게 IBM 왓슨이잖아요. 네,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 보건공단이 지금 AI 의사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AI가 교통 부분에 적용하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고 뭐 이렇듯이 그다음에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게 금융 부분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존의 서비스 산업의 규제 완화가 되지 않으면 AI에서 시장이 만들어질 수 없거든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한 특징 중에 하나가 디지털 기술이 다른 산업하고 전부 융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른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다 기존 산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존 산업의
규제 완화나 시장이 없으면 AI에 의한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좀 다른 차원의 문제긴 합니다만 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카이스트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방송에서 소개하고 또 우리 프로그램의 중요한 의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 사전 주제어는 서비스업입니다. 앞서 인터뷰에서도 서비스업이 뭔가라고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경제활동에 있어서 직접 노동력을 투입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 이것이 주로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소비에 필요한 노동 또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게 바로 서비스업입니다. 음식, 숙박업도 될 수 있고요. 금융업, 컨설팅업, 의료업까지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좀 고부가 가치의 이런 분야로의 서비스업 전환을 위해서는 약간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정부의 반대 논리 혹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반대 논리는 자칫 풀다 보면 고급 또 고가의 산업으로 발전될 경우 서민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금 멈칫거리고 있는데 불확실성 자체가 산업을 두고서 더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지적도 있었죠. 무조건 민영에 혹은 무조건 공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공공부문이 민간 부문을 끌어낼 수 있는 진심 어린 마중물 역할 가능해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들으십니까? 서비스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3시 28분 42초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2대1 권서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적용된다 이런 뉴스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출 까다로워지고 여러 가지 미리 대출 받은 사람도 많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 정책이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19일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했잖아요. 네. 그중에 하나가 청약 조정 지역 40곳에서는 담보 인정 비율, 그러니까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각각 60% 그리고 50%로 기존 대비 10%포인트씩 낮추기로 한 거였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요. 지난달 말까지 대출을 승인받으면 기존 한도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월말까지 대출이 좀 몰릴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좀 높았었습니다. 오늘 이 6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좀 받아보니까 6월 한 달간 2조 7,881억 원 늘었는데요. 이게 월간 증가폭으로는 작년 11월에 3조 원 이상 늘어난 이후에 7개월 만에 최대폭이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보니까 60% 정도인 1조 6,576억 원이 부동산 대책 발표된 19일 이후에 늘어난 금액인데요. 이 미리 대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 높았지만 실제로 보면 이제 쏠림 현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 6월 한 달간 월간으로 보면 대출이 이렇게 늘어난 거는 6월이 지금 부동산 시장 비수기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제 봄 성수기 막바지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서 부동산 시장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전세 끼고 집 사두는 갭 투자 이런 거 좀 유행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집값도 많이 올랐고요. 이런 수요가 반영이 됐기 때문이지 선대출 수요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은행권 설명이고요. 다만 이 6월에 기존 한도대로 대출 승인을 받은 사람이 실제 대출을 7월에 받으면 그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7월 수치에 잡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7월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할 텐데 이 아파트 살 때 보면 실제 한도까지 꽉꽉 채워서 받는 사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선대출 수요는 7월도 크지 않을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은행권에서는 뚜껑을 열었지만 아직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설명 같은데요. 자, 골프장 개별 소비세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만큼 사람이 덜 간 건가요? 네, 국세청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거친 개별 소비세가 9조 원, 그러니까 전년보다 9% 증가한 건데요. 그중에서 골프장에서 거친 개소세를 보니까 2,028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서 3.1% 줄었습니다. 네. 이게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에 골프장 개소세가 감소한 게 작년이 처음인데요. 이 개소세라는 거는 유흥업소라든가 고급 사치제에 붙는 소비세거든요. 그래서 고급 승용차나 유흥 음식주점, 골프장 입장료 이런 곳에
주로 개소세가 부과됩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우리가 김영란법이라고 네네. 불렀던 이 청탁금지법 여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흥음식주점 개소세도 968억 원으로 6.2% 감소했고요. 이거는 사실 뭐 음주가문 문화가 좀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2010년부터 유흥음식주점 개소세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2000cc 이하 승용차에서 거둔 개소세는 5.9% 줄어든 반면에 2000cc 초과 승용차의 개소세는 1.8% 늘었습니다. 네. 자, 세금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친 곳 이런 것들도 나왔나요? 네, 전국 세수 1위 어딘가 봤더니 네. 부산 수영세무서였습니다. 네. 수영세무서에서 지난해 거둔 세금이 11조 4,900억 원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2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이제 관할 지역 안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있어서 증권거래세라든가 법인세가 좀 많이 거친 덕이었고요. 2위를 보니까 남대문 세무서였습니다. 네. 10조 1,766억 원 거쳤는데요. 여기에는 시중은행 본점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또 특히 은행실의 실적 좋았잖아요. 그만큼 법인세 더 많이 냈던 거고요. 3위는 울산세무서로 9조 4,831억 원 거쳤습니다. 네. 울산 지역에도 뭐 중공업 같은 제조업체들이 그렇죠. 밀집해 있어서 뭐 법인세 많이 낸 영향 컸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수가 가장 적은 곳 어딘가 봤더니 상주세무서였는데요. 852억 원 거쳤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거 양도세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온다고요? 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거래 인가제를 도입하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지금 박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개정안을 보니까 이제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판매하는 일종의 영업활동을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인가를 받으려면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또 이용자 보호 기능이라든가 전문 인력, 뭐 전산시설, 뭐 이런 요건을 좀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를 발행하거나 매매할 때 지급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예, 아직 기존 화폐 거래와는 다른 이 블록체인, 좀 이런 규제 틀 안에 들어오는가라는 궁금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가상화폐 시장 꽤 커졌죠? 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니까 2015년과 2016년 국내 거래소 비트코인 거래 금액이 1조 9,172억 원이었습니다. 비트코인 단위로 따져보면 2015년에는 163만 비트코인이었는데 2016년에는 191만 비트코인이 거래돼서 거래량도 이제 계속 늘고 있는데요. 네. 거래소별로 점유율을 보니까 뭐 빗썸이 75% 이상 차지했고 코빗이 18% 정도, 코인원이 한 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이더리움, 뭐 리플, 라이트코인, 뭐 이렇게 비트코인 외에도 가상화폐가 많은데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가 한 7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가상화폐 가격은 뭐 뛰고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무려 40배 이상 폭등했고요. 비트코인 가격도 6개월 만에 한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이 전자화폐에 대한 정의, 요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상화폐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었거든요. 네. 게다가 보니까 금감원이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가상화폐 거래량은 파악하고 있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 법적 제도도 보호 장치가 없으니까 그만큼 좀 리스크가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옵니다. 네. 실제로 최근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행각으로 한 대략 370억 원 정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 좀 규제라든지 보호책은 마련돼야겠네요. 표준 직업 분류라는 게 있는데 10년 만에 개정됐다고요. 저나 또 권 기자님은 아주 오래된 직업군에 속할 텐데 새로운 직업군 나왔나요? 네, 보니까 요새 4차 산업혁명 뜨겁잖아요. 네네. 어딜 가나 뭐 인공지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블록체인, 네. 아니면 뭐 로봇이라든가 뭐 사물 인터넷,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요. 오늘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 표준 직업분류 개정안을 보니까 이런 흐름이 좀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그 새로 등장한 직군 중에 이제 데이터 분석가, 그리고 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그리고 또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이런 신직종이 등장했고요. 네. 또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보니까 미디어 콘텐츠
콘텐츠 창작자, 네. 그리고 또 뭐 사용자 경험 및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굉장히 어렵죠. 네네. 공연 영화 및 음반 기획자, 요리 연구가 등이 신설이 됐고요.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는 놀이 및 행동 치료사, 그리고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 문화 관광 및 숲 자연 환경 해설사, 반려동물 훈련사, 뭐 이런 직군이 신설이 되거나 세분화됐습니다. 네. 뭐 이런 데에는 좀 고령화 사회라든가 뭐 반려동물 키우는 문화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거고요. 사실 이 표준직업 분류는 2007년 6차 개정된 이후에 뭐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 분류는 직종별 급여라든가 뭐 수당지급, 사회보험료율 적용, 뭐 각종 법령 이런 곳에서 준용이 됩니다. 예, 공식적으로 등장한 직업이군요. 요즘 뭐 워낙 텔레비전이라든지 인기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해당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된 이 두대담보 대출 강화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네. 지난달 19일에 나온 대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었고 오늘 8월부터는 8월에는 가계부채 대책이 또 나옵니다. 네. 뭐 주말에 모델하우스 굉장히 북적북적됐다고 하니까 사실 부동산 시장이 쉽게 가라앉을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과 규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런 거 잘 보시고 자금 조달 계획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금요일 한국 증시 코스피가 2,400을 뚫고 올라갔었죠. 지금 오늘은 2,394.48포인트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거의 2,400 근처에서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런 증시의 또 재평가, 한국 증시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을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정보를 많이 듣고 또 도움되는 것들을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수수료를 통해서 나가는 돈, 즉 써야 할 돈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주식 관련 꿀팁, 노하우 알려드렸다면 오늘은 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꿀팁 이런 것들도 준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자료를 마련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전화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김호빈 선임조사역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식 투자 시 수익률 제고 노하우. 금융감독원이 참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것들 발표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번 주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주식 투자 시 수수료 절감 노하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네네. 예, 이번에는 주식 투자 관련 두 번째 내용으로 주식 투자자들께서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특별한 비법이라기보다는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투자자들께서 놓치실 수 있는 간단한 팁을 알려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법은 아니군요. 네, 간단한 비법이라기까지는 좀 그렇고요. 네네. 간단한 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탁금 이용률이 높은 증권사 선택, 증권계좌와 CMA 계좌 연계 서비스 활용, 그다음에 유상증자 미참여 시 신주 인수권 증서 매도, 네. 마지막으로 고령자 등은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 활용 등입니다. 예, 이 주식 투자를 활발히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익숙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주는 예탁금 이용료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계좌에 입금해 놓거나 증권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주식 매도 대금을 투자자 예탁금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투자 대기자금, 즉 예탁금에 대하여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네. 일종의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자 비슷한 거군요. 예. 네네. 이런 예탁금 이용료율이 증권사별로 0.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므로 네. 예탁금 이용료를 많이 주는 증권사에서 거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0.5% 요즘 돈 맡기고 받는 이자가 워낙 적어서 0.1%라도 더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굉장히 큰 차이네요. 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수익률을 높이시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예탁금 이용료를 주는 증권사를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증권사 매매 수수료나 신용 이자율처럼 예탁금 이용료도 지난주에 안내하여드린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전자공시 서비스를 통해 비교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중요합니다. 증권 거래를 위해서 넣어두는 돈에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이자를 주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고요. CMA 계좌와 증권 계좌 연계 서비스를 활용해라.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CMA는 증권회사가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예치 자금을 MMF 또는 RP 등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네. 그 은행의 수시 입출금 계좌처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네. 이자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 일부 증권사는 이러한 CMA 계좌와 증권 계좌를 통합 또는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탁금, 아까 말씀드린 또는 네. 주식 매도 대금 등을 CMA 계좌에 별도로 송금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CMA 계좌로 보유하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CMA 계좌의 이자율이 예탁금 이용률보다 높으므로 투자자들께서 더 많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만 CMA는 예탁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겁니다. 예,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약간 위험성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이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도 차이가 있고 또 기왕이면 CMA 뭐 위험하다고 해서 크게 위험한 것이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증권사의 안전망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연계하면 또 여러 가지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신주 인수권 증서를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신주 인수권 증서를 매도한다. 어떤 건가요? 네, 기업이 이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을 더 발행하게 되면 네네. 기존 주주들에게는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게 되고 네. 이 신주인수권 증서는 주식 계좌로 입고됩니다. 네네. 네, 따라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실 투자자께서는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도하셔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무슨 권리금 같은 이런 느낌도 들고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투자자가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도하는 게 좋다. 이거를 매도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건데 꽤 가치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신주인수권 증서의 거래 가격은 주식의 현재 가격, 또 증자 가격 등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정확하게 딱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평균적으로 통상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30에서 60%로 거래되므로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네,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군요. 또 고령층을 위한 혜택도 있다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어떤 건가요? 네, 있습니다. 그 2017년 기준으로 만 63세 이상 네. 또는 장애인 또는 독립유공자 등은 네.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서 얻은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대해서 네. 비과세를 해주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5천만 원을 한도로 배당이나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고 네. 만기도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를 잘 활용하시면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네. 다만 만 63세는 2017년도 기준이고 네. 2018년도에는 64세, 19년도에는 65세로 상향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지금 사실 은퇴한 분들께서 자산 관리라든지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63세 이상 2017년 기준입니다. 또 장애인, 독립유공자들께서는 여러 가지 투자, 배당,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에 가입해서 사실상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이 얘기고요. 고령자 같은 경우는 2018년은 64세, 2019년은 65세로 상향 조정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투자자들에게 좀 이익이 될 만한 이야기 또 있나요? 네, 주식이라는 것이 어차피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니만큼 네. 좋은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 기업에 대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네. 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다트에는 다양한 기업 정보가 공시되어 있으니만큼 최대한 활용하시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dart.fss.or.kr 이 다트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다양한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코스피, 한국 증시가 2,400을 넘어가면서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조금 더 이득이 되는,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이런 팁들 금융감독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생활에 큰 힘과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김호빈 선임조사였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네,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 점심 뭐 먹지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번 주에는 주로 뭘 좀 먹으면 좋을까, 어떤 음식들, 어떤 식재료가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생생장바구니에서 그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천둥 번개가 쳤고요. 서울 네. 경기 지역에 비가 상당한 양이 내려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안전도 주의해야겠지만 그렇죠. 좀 더 많이 내리기보다는 적당히 해갈질 정도만 내렸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비가 안 오다가 오면 또 한 번에 다 내리고 갈수록 우리나라 기후가 동남아 쪽으로 닮아가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스콜이라고 하죠. 갑자기 많이 내리는데. 네, 맞아요. 이런 때일수록 농민분들은 하늘 걱정, 국민들은 물가 걱정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올해부터 이상기상 대응 매뉴얼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기상 대응 매뉴얼이요? 네, 네. 대상 품목은 배추 중에서도 고랭지 배추, 월동 배추, 양파는 조생종과 중만생종이 해당되고요. 네네. 고온, 가뭄, 강우, 저온 이렇게 4가지 상황에 대해서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기상에 따라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좀 이런 것들 예측 가능해야 시장도 좀 안정될 수 있고요. 또 소비자도 피해를 안 입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서 잠시 소개해 주셨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농산물이 뭔가요? 고랭지 배추 이런 것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름 가뭄이나 이상 기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대표적 품목은 고랭지 배추인데요. 네네. 이제는 주산지에 용수 시설을 확보해서 여건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네. 고랭지 배추가 이런 상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재배하는 땅의 높이가 워낙 높다 보니까 맞습니다. 물을 이용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물을 퍼나르고 호수로 뿌려가면서 배추를 길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뭄이 조금만 발생해도 작황이 금방 나빠지고 또 인건비가 상승하곤 했거든요. 예. 작년 여름 무척 덥고 가물었는데요. 배추 2포기 묶어가지고 2만 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엄청 비쌌죠. 예, 역시 이유를 알겠군요. 배추가 이렇게 강우량이라든지 기상 상황에 아주 민감한 품목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낮은 지대에 물을 자동으로 퍼서 저장할 수도 있고 네.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물 관리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IT와 관련해서 CCTV나 작황 측정 장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육 상황을 파악할 수도 있고요. 네, 건강한 농작물은 이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고 했는데 이제 CCTV의 횟수를 보고 자랄 상황이 됐군요. 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품질 좋은 고랭지 배추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장마가 지금 약간 예전 같은 긴 장마는 아닌데 장마가 왔거든요. 농산물 가격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에 가격 올라가는 품목 먼저 알려드리자면 쪽파와 배가 있습니다. 네. 쪽파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행성 작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고온다습한 기온에는 잘 자라지 못하거든요. 충청도 아산과 서천 지방의 물량 감소로 가격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네. 지난 5월에는 평균 1kg에 4,300원대였는데 이제는 4,600원대로 오른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배는 원래 가을이 다 돼서야 나오는 과일로 그러게요. 1년 내내 비축해 두었다가 다음 햇배가 나올 때까지 시장에 유통하거든요. 네. 현재 잔여 저장량이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에 이 냉면과 같은 여름 음식의 부재료로 수요는 늘어나서 가격이 좀 상승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장 보러 갔더니 배들이 이렇게 아주 탐스럽게 전시가 돼 있어서 네. 이게 명절 때 추석이나 돼야 나오는 거 아닌가 의아했었는데 저축 비축 물량이고 또 이게 냉면이라든지 여러 수요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난해에 나왔던 거예요. 예, 자 이게 농사 짓는 농심도 마찬가지겠지만 소비자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보면서 비가 오면 또 가물면 더우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은데 내려가는 그렇죠. 품목 좀 걱정 안 시켜주는 품목은 뭐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 가격 내려가는 품목은 청양고추와 닭고기가 있겠는데요. 청양고추는 출하량은 원활하지만 장마철과 본격적인 여름이 성큼성큼 다가오면서 네. 매운 음식 수요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6월 평균 가격이 100g에 860원대였는데 이번 주는 좀 더 떨어지겠습니다. 네. 그리고 닭고기는 공급 물량 꾸준하겠지만 장마가 오면서 야외 활동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네. 요식업소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약간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열치열이라고 좀 매운 고추로 땀 한 번 흘리면 더 시원할 텐데요. 네, 이열치열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가격 내려가는 품목이니까 좀 부담 없이 이용하시면서 또 여름 이겨내시기 바라겠고요. 수산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월인데요. 이 매달 어식백세 꼽으시잖아요. 어떤 겁니까? 네, 이번 달에 꼽은 어식백세 제철 수산물은 바로 전복과 병어입니다. 네.
이 전복은 조개의 황제, 바다의 웅담으로 잘 알려진 대표적인 보양식인데요. 맞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영양소가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환자들 기력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네네. 남성분들 스태미너나 아이들 뼈 성장 이런 데도 다 효과가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 전복을 싫어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중국 진시황도 이 전복을 먹었다고 전해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불로장생을 위해서 이걸 먹었다고 하대요. 예, 자, 이 불로장생의 전복. 네.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좋을까요? 보통은 회로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과거에는 이 전복이 저렴한 수산물이 아니다 보니까 네. 적은 양으로 가족들이 다 나누어 먹기 위해서 죽으로 주로 해드셨대요. 네. 그렇지만 요즘은 양식에 성공해서 삼계탕에 넣어서 파시는 곳도 보이고요. 네네. 해수부에서는 전복을 한번 쪄서 말리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아, 네. 이러면 전복 표면에 흰 가루가 생기는데 이게 네네. 타우린 성분이거든요. 아, 타우린 왠지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게 건강에 좋은 그런 성분 아닌가요? 네, 이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춰줄 뿐만 아니라 시력을 회복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정말 이 바다의 전복 몸에 좋다. 특히 이 보양식, 기력이 허하거나 약한 분들에게 좋다라고 하는데 못 먹는 게 다 없지 않습니까? 내장도 다 먹죠? 네, 제주도에서는 전복의 내장을 개우라고 부릅니다. 아, 문재영 대리께서 혹시 제주 출신 아니신가요? 네, 그쪽에서 오래 살다 왔죠. 전복의 내장을 개우라고 제주도에서는 부르는군요. 이걸로 뭘 해먹나요? 네, 개우만으로 이 젓갈도 담아서 개우젓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요. 네. 고소하고 바다향이 난다고 해서 이것만 따로 회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sten에서 개우 볶음밥 해먹으면 맛이 괜찮다고 하시고요. 예. 자, 이 제주도에서 전복 내장을 개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제주 여행을 가시거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아는 척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또 팁을 주는군요. 개우 볶음밥, 개우 파스타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좀 여러분들 이 전복 내장도 독특한 향미가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병어. 정말 맛있지 않습니까? 이 맛있는 생선인데요. 그렇죠. 해센터 수족관에서 잘 보이는 이 흰살 병어는 마르모꼴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특히 입이 작은 게 특징이어서 속담에 병어 주둥이, 메기 입이라는 말이 있대요. 무슨 뜻인가요? 이게 입이 작은 사람과 입이 매우 큰 사람을 농담조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네. 병어는 살이 부드럽고 지방이 적어서 소화하기 쉬운 게 장점인데요. 네. 그래서인지 맛이 담백하고 뒷맛이 개운하답니다. 또 영양소도 풍부해서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네. 이 청취자분들 요즘에 여름이라서 기가 허하다 좀 어지럽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전복과 병어 구입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여름철 좀 지치고 힘드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닭고기와 청양고추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니까요. 좀 매콤하게 이렇게 닭고기 요리해서 좀 기운을 북돋아도 좋고요. 전복 또 병어 사다가 좀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양식으로 드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 농수산식품 정보가 아니라 보양 정보를 전해드린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생생경제 함께 해주시는 애청자분들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9182님은 서비스업이든 제조업이든 좀 안정적인 일자리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더 정답이죠. 정부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비스업은 급여도 낮지만 전문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좀 천대받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들은 그래도 좀 인기가 많은데요. 유통이나 다른 서비스업도 좀 전문성을 부여해주면 좀 천대받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분식점이든 음식점을 하든 좀 전문성을 부여해주고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고요. 교육, 법률, 의료도 좀 차등화된 산업으로 좀 발전시키는 방안도 생각했으면 하고 또 다른 의견 주신 분도 있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함께 1시간 알찬 시간 보냈고요. 내일 오후 3시 10분 또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